배운 것은 1988년입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은 일본말 척이 한국말입니다. 조금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국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일본 국적은 없습니다. 그때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일본 이름을 가지면서, 제가 독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은퇴해서 이름으로 바꾼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요,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기파를 할 때 일본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 강제는 아니지만 구청이라든가 시청의 창구에 일본 이름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이면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혹시 기파를 한다고 하면 일본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찰스 계명의 흔적입니다. 예,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시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쪽의 연구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천주교 신자는 또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제가 유치원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실 학교, 일본의 도쿄에 있는 성미 학원이라고 있어요. 일본말로 세미 학원라는 데서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는 초등학교까지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 시간이 있어서 스님이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반을 그렇게 담당하셨던 스님이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스님이 가르친 사람이 많은데 50명 뽑아서 그 50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겠다 라고 하셔서 그 중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기도 덕분에 제가 한국에도 올 수가 있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제 참모님은 개신교예요. 그래도 매일 저를 위해서, 저하고 그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평생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한국 군대 잘 다녀왔고요. 남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다 한국 군대 다녀왔고 지금은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예비군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애들도 나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반도에서의 병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거,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입장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뉴라이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시작은 직접적인 시작은 1991년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여서 그때까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많이 배우고 따라가고 있었던 먼저 학자들이 전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소련 다음에 오는 것이 진짜 공산주의 세계입니다. 차별이 없는 바로 하나님만 오는 것 뿐이지 나머지 다 총무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뜻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이게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련이 언제 진짜 공산주의 세계가 되느냐, 이거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유물사관이라고 하여서 원시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오고 그 다음 공산주의다. 이렇게 역사는 쭉 간다.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교조주의이며.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신들이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그것을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하고 쭉 부정했는데 알게 되었더니 극우쪽으로 와 있었어요. 이게 뉴라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뉴라이트의 하나의 기본은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특히 한국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발전되었다, 근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이 저도 놀랐는데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 속에 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세계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많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서양의 자본주의의 역할은 먼저 낡은 근대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논리로는 먼저 그러한 총근대적인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가 오고 자본주의 사회가 또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되고, 이거 소련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공산주의가 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들은 그런 것을 쭉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은 없어졌는데 일단 사회가 발전된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건사회라든가 완조 이런 것이 무너져서
그 다음 오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계다. 이 흐름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가져와요. 그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한다. 사회가 뭐라 할까, 좋은 사회로 간다. 근대화가 된다. 이거는 그대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말한 것은 그때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총근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가 오는 과정에서 파괴되니까, 앞에 세계가. 마르크스는 그것도 오케이, 그렇게 둬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마르크스조차도, 예를 들면 앞에 세계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 의해서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간제노동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인권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지만 사회의 발전이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마르크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식민지라는 것이 식민지 지배,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사회에는 근대화가 된 사회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발전된다, 이거예요. 네. 그 발전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와도 그 상관이 없다. 그거는 대부분이 와서 모든 것으로 서로 담고, 그러나 그 다음은 깨끗한 그러한 세계가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깨끗한 세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뉴라이트 쪽에, 뉴라이트는 원래 그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도 자유주의 역사관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새역사 교과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 새역사 교과서 그거 만든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사관이라고 말해요. 뉴라이트 쪽에 마르코르시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관이라고 일본에서 말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일본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전향된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자, 그렇게 일단 근간에 있는 그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이러한 뉴라이트, 특히 일본의 영향은 언제쯤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2006년에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은 2004년쯤부터 단체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일본하고 굉장한 관계라는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2006년에 일본의 극우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극우파들이 만든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어 책인데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 제가 이러한 이야기는 뉴스 본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붕이 어려우니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2006년입니다. 일본의 극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2006년은 한국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합니다.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남한에 다시 한번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로 갈 것이고 일본 극우의 소리차이가 사라진다. 일본 극우는 판공, 친미 이거 있어야 그 사람들이 쭉 생존할 수가 있어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 일본 극우는요 1945년에 패전으로 한번 망했습니다. 한번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유는 6.25입니다. 6.25로 미국 쪽에서 일본 안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의 강한 그러한 일본인들 강하다라기보다 그런 극우 일본인들도 친미 미국에 대한 그 협력 그것을 맹세하는 사람들이면 부활시키자. A급 정범에서 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vs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되니까 이제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A급 정범 중에서 친미, 미국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 다 수용하겠다. 그 대표가 아베 신조 일본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죠. 만주국으로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만주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7.3.1 부대라든가 그런 거 다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친미 맹세했기 때문에 키시노부스케는 A급 정범 혐의자였지만 풀려납니다. 네. 거기서 일단 전후의 극우가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는요. 자, 그런데 일단 극우는 그렇게 판공하고 친미로 시작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본의 그러한 극우들은 친미하고 판공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쭉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동북아를 보면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다. 아직 동북아에서는 반공, 친미가 통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존재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공, 친미를 쭉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하고 대결하는 남한 정부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한 남한 정부하고 이제 연계해서 남한의 보수 정부하고 일본의 극우가 이거 연결을 하면 우리는 계속 친미, 반공으로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나 노무현 같은 정권이 되고 나면 이거 남북 통일로 가고 공산주의 같은 것도 사실상 없어지고 이게 그 다음은 하나가 된 한반도는 중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람 중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 일본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 MBC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네, 말합니다. 그때
일본의 극우하고의 대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 문재인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것을 일본의 극우 쪽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것을 믿어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극우는 또 그것을 이용해요. 그러한 사람의 책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5.18은 북한군이 들어와서 그거 만들었다. 이런 거 한국에서는 다 부정됐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극우는 그런 거 필요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남한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계속 위노해요. 네, 결론. 네. 자, 그러면 한나라당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시 한나라당이었으니까. 국기미.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도 결국은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의 목표는 똑같다. 그래, 이건 안 된다. 자, 그러면 확실한 반공산주의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냐? 뉴라이트다. 네, 결론 냅니다. 뉴라이트들은 원래 좌파였는데 전향된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신념이 강하다. 뭐 왜곡되어 있는 신념이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배신자들이니까. 네. 배신자는 끝까지 배신하는 거잖아.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게 힘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2006년에 일본 극우들이요,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결정합니다. 자, 최근은 일단 거기서 끝나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하는가라는 이야기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황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은 2007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명박 정권이 선거 과정에서도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다음이에요. 네. 그러나 일본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독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그 다음 박근혜 정권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극사 교재 교과서 거기에 뉴라이트 사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일본 쪽에서 사실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때가 이 단계였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셔가지고 다시 일본이 좌절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요. 일본 안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다음도 한국에 진보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안에서 뉴라이트라는 것을 사실 뉴라이트의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단체에 다 들어갑니다. 네, 이거 실제로 일본 극우가 배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 가끔 하거든요, 여러 곳에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뉴라이트 논쟁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혹이 있는 단체장에게 당신은 유라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다 아니에요. 이렇게 유라드면 유라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일본이 배후에 있다. 지우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도 있으니까. 자, 일단 그 총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뉴라이트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가보죠. 자, 먼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들어가신 김모모라는 제 이름도 몰라요. 잘. 근데 그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쌀을 콘출한 것을 지금도 수출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아마도 거기 민주당 쪽에서 질문한 것 같아요. 혹은 야당 쪽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급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진짜 콘출이었나요? 수출이었나요?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왜 그 사람들이 수출이라고 말을 해요? 수출을 했다라는 그러한 수치라든가 글래프라든가 남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라든가 그때 수출을 하고 이쪽에 오르막 들어왔다라든가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산식으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 다 일본 사람들이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먹을 거 진짜 없었다 이런 거 듣고 있으니까 그 산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치를 내나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특히 호남 쪽에, 그러니까 경산이 아니라 반대 전라북도, 전라남도, 특히 전라북도 쪽은 쌀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군산이나 이리, 익산, 자, 거기서 콘출한 거예요. 예. 자, 이쪽에서 쌀을 일본에서 가지러 오잖아요. 배로. 거기에 쌀을 넘겨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일본인이에요. 익산에는 10,000명 정도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았어요. 한국의 농가에서 다 가져오고, 여기까지가 콘출이에요. 여기까지 다 무료로 가져오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도. 또 여기에 있는 재미는 일본에 있으면 한 푼도 없었던 사람들이 당시 한국에 와서 다 부자가 돼요. 6개월 있으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쌀을 현대로는 수출한 거예요. 이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된 준신하기보다 다 일본인들이 그것을 했어요. 극히 일부 완전한 친일파 한국인들이 그러한 한국 사람 집에 들어가서 쌀을 가져오고 일본인한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또 한국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지금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하면 이게 그럼 콘출 문제 큰 문제거든요. 네. 콘출이 아니고 수출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게 큰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실제적인 이쪽도 과학이다 라고 하면서.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냥 정서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 이 그래프를 봐라. 이 표를 봐라. 이렇게 다 내놓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정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은 먼저 여기서부터 가죠.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나요? 불법이었나요? 다 불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강점기 자체는 합법이었고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모든 그 앞에 있었던 조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런데 일본의 그러한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라는 일본 쪽의 주장을 완전히 논파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럼 상세하게는 안 배웠어요. 상세하게 배웠으면 알고 있으니까. 자,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한 거 들으신 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일본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죠. 한일 협정. 그때 일본하고 나누어줬어요. 일본은 합법, 한국은 불법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때는 조금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진짜 몰라요? 제 이야기를 듣지 못했군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냐? 그거는 1943년 11월에 나온 미국, 영국, 중화민국, 그러니까 루즈벨트, 처칠, 잔제스의 연합국 대표들의 선언,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선언 안에 한국 특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러나 조금 풀어서서 말씀드리면 한국 특별 조항이라는 것은 일단 한국 분들이 잘 아는 부분은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망했을 때 연합국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패망하여도 이런 게 없으면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국은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데 이거는 아시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그것으로 그게 언제냐 5년간 정도 신탁통치를 한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거 45년 이후 싸웠던 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특별조항의 이 부분은 알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여기에는 논쟁이 있었고 그러나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특별조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삼국은 한국의 노예산 때에 유의하여 이거예요. 네. 삼국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미국, 영국, 중국, 중화민국 그때 연합국 대표예요. 네. 이 세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삼국은 한국의 노예산 때에 유의하여 그 다음에 아까 내용이 이어집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자, 한국이 노예산 때였대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 그 서양 각 나라는 성묘사를 많이 그 한반도 식민지 조선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평등하게 진짜 일본 국민으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매년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아마 전주교회에서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보고서를 매년 올렸어요. 본부에. 그러니까 19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45년까지 거의요. 네, 결론이에요. 일본은 정확하게 권리를 안 줬다. 그 조선인들에게 권리를 안 줬다. 권리. 죄송합니다.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기본은 선거권입니다. 네. 선거권, 비선거권 절대 안 줬습니다. 네. 조선의회라든가 조선의 자치권 이런 거 절대 안 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한반도에서 당시 조선에서 나쁜 일본인들도 많았잖아요. 그 나쁜 일본인들을 그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완전히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산 때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노예산 때. 그 흑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노예산 때였다, 기분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뉴라이터 중에 이상한 뉴라이터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사람 일본에서 와서 한국 사람이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시켜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한 이야기 아닌데, 루즈벨트가 한 이야기인데, 처치를 한 이야기인데, 차제수가 한 이야기인데, 송여사들이 한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들이 먼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매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형 아시죠? 태형. 그거는 일본의 형법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1920년대까지는 계속 남겨가지고 태형 30번 이상. 일본인이 아니에요. 한국 안에 조선 안에 형법이 달랐어요. 일본하고 전혀 달라요. 법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조선, 대만 다 법이 달라. 비슷한 것 뿐이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달라. 그리고
그리고 폐형 30대 이상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30대 이상이니까 100대 때려도 돼, 200개 때려도 돼. 요새는요 보통 200만 놈 이하의 벌금, 다 이하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보통 형법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때리는 거 몇 대 이상,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식민이라는 그러한 지위는 좋지만 한국인에게, 그러나 완전히 일본 극쪽으로 옮기게 되면요, 한국 극쪽을 없애고 일본 극쪽에 사실 옮겨야 되거든요. 다 하나하나.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냥 새로운 일본 극쪽 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옮기면 돼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도에서, 읍에서 다 하면 되니까.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호적은 옛날부터 호적 그대로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됐다고 해도 호적은 한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민족, 조선민족, 한국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덮개 같은 거 그냥 씌웠어요. 일본 식민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실제로 만들 때는, 호적을 새롭게 만들 때는 만들었다고 해도, 혹은 만들기 이전에 나 싫다고, 어디 다른 데 가겠다고 하는 이탈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호적을 옮기는, 변경하는 작업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기타 많은데요, 오늘은 그냥 입구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독재로 그렇게 한민족을 일본이 덮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시 열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상 일본 시민이 됐다가 계속 일본이 말하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 계속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국 인도였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대영체국의 인도령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그쪽이 일본이었다라는 부분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항상 말합니다. 조선인들은 2등 국민이다. 대만인들은 3등 국민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거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항상 일본에서는 일본인, 너는 조선인, 다 구별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당시에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게 모르게 돼. 그거 아니고 호적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 극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은 연구를 제가 할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들어가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개수를 짓고 있네.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케카등 학살들이라고. 그런데 아직 저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50분 정도 했습니다. 네. 이야기 지금 5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에서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호사카 교수님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도만 들으면서 질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부를 접수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잠깐. 그러면 먼저. 그거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쭉 실패해 왔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도 친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려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되도록 뉴라이트로 바꾼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제도화하여서 불가역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만든다라든가, 이게 친보 정권이 들어와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머지 3년간 뉴라이트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사실상 한국의 그러한 부분을 돋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거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죠. 한미일 관계는 지금 독도를 먼저 일본이 보는 눈은 군사 기지입니다. 1905년에 로이드 전쟁을 했을 때 마지막 일본은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물리쳐서 이깁니다. 로이드 전쟁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발틱 함대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 위해서 독도에 감시대를 만들고 또 헤이저 케이블까지 그때 갈았습니다. 일본 쪽에 무선이 없었기 때문에 전선을 갈아넣고 어떻게 여기에 전쟁이 정해되어 있는가 일본 쪽에 다 보고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독도를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의 생각은 독도는 군사기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1947년에 일본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이냐? 일본 쪽에서 이렇게요. 독도를 일본 영토를 해준다면 독도에 미국을 위해서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드리겠다. 다시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냉전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다 북한이라든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미국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미국도 독도에 대한 눈은 군사기지입니다. 동해에 한칸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섬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거기에 군사기지가 있으면 함대들이 조금 들러서 여러 가지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한미일 건조, 독도 가까운 데서 하는 이유도 미국 쪽에서 한국에 독도를 이제 한미일 공동으로 관리하여서 군사기지로 당분간 쓰자, 이런 말이 언제 나올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을 통해서 말을 안 해요.
일본어를 통해서 말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 좀 당분간 예를 들면 1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일본이 들어왔어 독도에 1년 지났어요. 안 나가죠. 왜? 독도는 일본의 온도라고 모든 문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나가버리면 일본에서 욕을 먹어요. 자기네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쪽의 차이오라든가 뉴스라든가 다 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왜? 한국 쪽 뉴스로 봐야 되는데 일본 쪽까지 보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수고해주신 호사카 유지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준비사항 말씀드릴게요. 오늘 프로그램 다 끝났고요. 다음 달 11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다음 그 원래 미사가 있는데 그때는 천주교 민족민주열사 추모 미사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그 열사와 의사들을 위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